안녕하세요. 결혼 준비로 한참 바쁘게 지냈던 예비 신부인 한 여자입니다. 찬란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한 여자입니다. 워낙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고 해서 대학에 있을 때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정말 행복했지요. 그렇게 심리학에 열중하고 이제 석사과정까지 밟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남자였고 그분도 심리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 금방 친해졌고 말도 트게 되었죠. 그렇게 아는 사이로만 지내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제 아주 절친인 친구와 그 남자의 절친이 서로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또 한 번 마주쳤고 그때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고 하며 급속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죠.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와 그 남자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요. 대화를 하던 도중 저는 또 믿지 못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나온 보석 유치원을 그 남자도 다녔다는 것입니다. 전 보석 유치원을 1년 정도 다니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바람에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정말 크게 하시다가 한번 말아먹으시고 이제 파산 신청하면서 집까지 팔아서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보석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청담동에 있었고 굉장히 부잣집에 속했거든요.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애들도 다 부잣집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했어요. 특히 그 남자의 집안이 정말 유명한 재벌가 쪽이라 선생님들도 그 남자의 부모님이 오실 때 전부 긴장하고 유치원 청소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 그게 너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네 부모님 오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 긴장해서 간식이랑 이런 거 준비하고 했잖아. 내가 어렸지만 눈치가 빠르고 굉장히 예민해서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너였구나. 진짜 신기하다. 그랬나? 와, 그런데 중간에 유치원 전학 간 애가 너였네. 나야말로 깜짝 놀랐다. 너 되게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았잖아. 블록놀이 하면 남자애들이 다 너 옆으로 가서 뭐 도와줄 거 있냐고 묻고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그대로 컸네. 이게 또 인연인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남자도 석사과정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석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더 자주 만났고 그렇게 왕래가 잦다 보니 어느샌가 저희는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고백할 것도 없이 서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티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유치원 때 아빠께서 사업 한번 말아먹으시고 빚이 몇 억에 동생들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석사 욕심을 내니까 학비는 온전히 제 담당이었지요. 그런 절 많이 도와준 게 남자친구였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어느 정도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지만 정말 따뜻한 남자친구의 손길 덕분에 제가 맘 편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건이 터졌어요. 심리학 석사과정에서 알게 된 조언 중에 조금 어둡고 말수가 없는 남자하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조언이니까 전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열심히 공부해보자고 하며 말을 걸었고요. 그러다 보니 개인 번호도 주고받으면서 팀 관련 일할 때 연락도 하고 또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단둘이 아니라 조언들과 같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단단히 착각을 한 모양이더군요.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전 그냥 팀장으로서 소외되는 조원들을 챙긴 거고 학점 문제도 있으니까 자주 연락한 건데요.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절 전화로 부르더라고요. 잠깐 오후에 학교 대강당 앞에서 만날 수 있냐고요.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전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물어보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말을 피하며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나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만나자고 하니 약속 장소에 나갔죠. 그런데 그 남자가 절 보자마자 대뜸 제 손을 잡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너도 나 좋아하지? 너 나 좋아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나한테 연락하고 계속 만나자고 한 거잖아. 너 숙제랑 과제 핑계대고 괜히 네 마음 숨기는데 난 다 알아. 네가 나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 받아줄게. 우리 사귀자. 그래,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너 좋아해. 하하.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난 남자친구가 있고 이미 약지 손가락에 반지도 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 석사 과정, 특히나 심리학 과정에 그런 놈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일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저와 남친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어이가 없어서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쪽을 왜 좋아해요? 나 유치원 때부터 알던 사람이랑 얼마 전에 연애 시작했어요. 그쪽도 알 텐데 내 약지 못 봤어요? 카톡 프로필도 남자친구랑 찍은 거잖아요. 아니, 조별과제 때문에 연락한 게 무슨 호감 표시예요? 심리학 공부하는 거 맞아요? 왜 석사과정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대방 감정 상태 무시할 거면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그냥 못 들은 거로 할 테니까 이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제 말에 자존심 스크래치 난 그 남자는 절 그때부터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매일 100통이 넘게 왔고 저주의 문자부터 시작해서 제 SNS 해킹까지 절 정말 못살게 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교수님과 같은 심리학 학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김상혁이라는 학우가 절 스토킹한다고. 이 사람 조심하라고. 솔직히 이런 사람이 심리학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고요. 교수님과 학우들 전부 깜짝 놀랐죠. 말 수 없고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찐따 같은 남자가 뒤에서 그딴 짓을 벌인다는 걸 알았으니 말이죠. 그 다음날 그 남잔 중도 휴학했고 전 다행히 그 범행에서 벗어났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매일 제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어요. 그때 남자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우리 결혼하자. 너랑 같이 살면서 맨날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그 스토커가 자기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 이건 아니야 정말. 나도 스토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하루하루 불안해. 저번엔 우리 집에 이상한 물건까지 보냈다니까. 집 주소는 또 어떻게 알고. 걔 이제 학교도 안 나와서 학교 측에서 뭐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대. 진짜 이젠 형사고소밖에 안 남은 거야. 나도 자기랑 결혼해서 한 집에서 살며 보호받고 싶지. 그런데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나 일단 취업하고 돈 좀 모아서 부모님 지금 생계 보태드린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계속 저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잔뜩 실망한 표정을 가지고 알겠다고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스토커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전 일단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며 남친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몇 달 뒤 저희 집 앞에 쥐 시체 수십 마리가 놓여져 있었고 대문 앞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저에게 죽인다는 말이 써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나 좀 살려달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저를 바로 데리고 자기네 집에 절 피신시켰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스토커가 내 여자친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이러다 내 여친 신경쇠약 걸려서 미쳐버리는 거 아니냐고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경찰은 일단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서 형사적으로 뭐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몸을 추스르고 기다려보라는 형식적인 대답이 올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전 제 원룸을 아예 비우고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부촌 한가운데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경비가 정말 삼엄하고 일반인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요. 실제로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스토커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거나 저주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죠.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되려 너무나 걱정하며 안정될 때까지 여기서 쉬고 몸을 피하라고 하며 절 너무나 잘 돌봐주셨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민폐를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 집이 넓어 방이 여러 개 있으니 편할 대로 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 집에 있는 파출무 아줌마께 말씀드리고, 알겠지? 어차피 우리는 일하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널 만나고 참 많이 밝아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웃음도 많아졌어. 나랑 애 아빠는 그래서 너가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집 안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너의 존재가 감사하단다 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을 통해 들은 말인데 남자친구가 저랑 사귀기 전까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후유증으로 사실 속이 많이 문드러졌는데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사람들 앞에선 밝은 척을 한 거였지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긍정적인 저를 만나서 많이 우울증 증상도 좋아지고 집에서 매일 부모님한테 행복하다고 말했나 봐요. 나 꼭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여자 지금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어서 내가 꼭 지켜줘야 한다고.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제발 우리 집에서 여자친구 좀 몇 달이라도 몸을 피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남친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였죠. 정말 남자친구와 함께 사니 남자친구 말대로 스토커가 제 근처에 접근도 안 하고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남자친구의 곁을 떠나기만 하면 스토커가 제게 문자를 하거나 협박을 했죠.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남자친구랑 빨리 결혼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겠다. 결혼하고 돈 벌면서 친정집 도와줘야겠다. 이대로 살다간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하면서요. 전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솔직히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도 했고 자기네 집에 비해서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부담스러웠거든. 자기네는 나랑 비교도 할 수 없게 부잣집인데 거기에 내가 맞추려면 나도 어느 정도 혼수를 해가야 하잖아. 그런데 난 가난한 집안에 맏딸에 돈 없는 비루한 대학생인걸. 자기야, 무슨 소리야. 자기는 몸만 오면 돼. 왜 우리 집을 부담스러워해.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자기랑 하루빨리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내 소원이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알잖아. 자기도 우리 엄마가 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 혼수 이런 걱정하지 마. 응? 제발. 하면서 절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기약했고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유치원에 다녔던 아이가 너냐고. 커서 어떤 애가 될지 궁금했는데 참 사람의 인연이란 게 너무나 신기하다고. 그런데 어쩌나 우리 집안이 가진 게 없어서 사돈께 죄송스럽네 하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 찬성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정말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사실 제가 3달 정도 어머님 댁에 얹혀 살기는 했지만 아버님은 워낙 바쁘시고 지방에 내려가 있는 일이 많으셔서 딱 한 번밖에 못 뵈었거든요. 어머님이랑은 정말 친하고 이제 너무나 따뜻하시고 얼른 제가 결혼하는 걸 원하셨고 지지해 주셨는데 아버님과는 결혼 관련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섞은 적이 없어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시댁이 가는 거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잔뜩 긴장을 한 채 정말 옷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질끈 묶은 뒤에 시댁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긴장한 제 모습을 보고 자기야 왜 그렇게 긴장해? 우리 집 처음 온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았으면서 걱정 마. 우리 부모님 다 자기 좋아하고 내 결혼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아빠가 감정 표현에 좀 서투르셔서 무뚝해 보일진 몰라도 따뜻한 분이셔. 그러니까 마음 놓아 하면서 절 달랬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절 보면서 딸내미 같은 우리 아가 아이고 이뻐라. 이제는 며느리가 되려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찾아왔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긴장 풀고 왜 그렇게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우리 집에서 살기도 했으면서 하면서 제게 팔짱을 끼고 식탁 쪽으로 절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 정말 18첩 밥상, 임금님 밥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저 오신다고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전 뭐 가지고 온 것도 없이 초라하게 왔는데.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그냥 빈손으로 오라니까. 내가 그랬잖니.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널 너무 좋아한다고. 빨리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서 마음의 안정 찾길 바랬다고. 오늘 그 소원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우울증 걸린 우리 아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예비 며느리님. 아니 이제 그냥 며느리님. 하면서 저를 의자에 앉혔어요. 옆에는 분주하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식탁으로 반찬을 옮기고 있었고요. 아버님은 절 보시더니 오느라 수고 많았네. 다행히 우리 아가 괴롭히는 스토커는 잠잠해진 것 같고 몇 달간 우리 집에서 살았으니 이 식탁이 어색하진 않지. 오늘 뭐 결혼 허락받으러 온다고는 들었는데 허락받을 것도 없이 그냥 맛있는 음식 잔뜩 먹고 가족이 되는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마음껏 즐기게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하하 하면서 세상 사람 좋은 인자한 미소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따뜻한 어머님 아버님이 환영 속에서 전 그렇게 긴장을 쫙 풀고 밥을 먹으며 결혼 관련 이야기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죠. 아버님은 집에 안 들어오시고 어머님도 바쁘시니까 사는데 부담이 없을 거고 방도 많아서 집을 비우기에는 아깝다. 그리고 당분간은 안전한 동네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스토커가 잠잠해졌더라도 일단 1년이고 2년이라도 이쪽에서 살길 바란다면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이때 아니면 이런 대저택에서 언제 살아보겠나요?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였고 또 시집살이도 아니라 오히려 제가 대접받는 상황이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큰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마친 후 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뒤 손님용 화장실 방을 찾았어요.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그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을 거라고 잠깐만 기다리면서 창고에서 화장실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전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지를 받고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그 찰나 갑자기 파출부 아주머니께서 제 손에 녹음기를 하나 쥐어주고 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라고 하자 파출부 아주머니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표시를 하며
저에게 몰래 들어보라고, 꼭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녹취록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주머니가 건넨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녹취록을 재생한 순간 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제가 당한 스토킹이 남편과 시댁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시댁의 재산, 사업을 하신다는 아버님이 충격적 정체는 친절하고 한없이 상냥했던 어머님이 속내, 그 모든 것은 드라마를 뺨칠 정도로 너무나 치밀하고 극악한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알고 보니 심리학 학부생일 때부터 남편은 저를 짝사랑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저에게 말을 건 거고, 그렇게 연이 닿아서 사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결혼에 대한 의사와 생각이 없으니 아예 계획을 새긴 거예요. 스토커를 저에게 붙인 다음에 저를 불안하게 해서 남자친구에게 의존하게 만들자. 그래서 결혼을 재촉하자. 이런 식으로요. 전 몰랐죠.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와 시댁이 이런 일을 꾸민 건지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으면 저 그냥 화만 나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을지도 몰라요. 더 충격적인 것은 뒤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한다는 아버님이 충격적 정체는 사이비 교주였습니다. 교주로 사람들 포교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말 추정재산 몇백억일 정도로 돈을 벌었고, 저를 스토킹한 그 남자도 아버님이 단체에 속해 있던 신자였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사람들을 포교하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고 교모하게 짜기 위해 일부러 심리학과에 진학한 것이었고요. 남자친구와 어머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절 사이비의 전도에 자기네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면 안 되었기에 사람 좋은 척하면서 절 집안으로 데려와 제 자질을 검사한 거였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 방에 들어와서 무슨 종교검사 그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출부 아주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꼭 알려야겠다 해서 녹음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 멀쩡한 너라도 제발 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하면서요. 왜 하필 나같이 집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려고 이딴 짓을 벌인 거냐고 의문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뒤에 녹취록에서 전부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심리학과에 진학해 심리학과 학우들이 생년월일과 모든 뒷조사를 했나봐요. 자신이 사이비 종교 가문을 이을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후보들을 꼽아서 이제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 지네가 믿는 신이 저를 콕 집어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니네 다 망해버린다고 무슨 그런 답이 나왔대요. 그래서 시댁 집안이 기를 쓰고 남편과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는 정말 잔인하기로 유명한, 돈을 위해서는 지네들 신도들을 마구잡이로 접해버리고 감금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구글에 검색하니까 그 사람들이 벌인 짓이 쫙 나오더라고요. 와, 그제서야 실마리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아니, 심리학 대학원에 그렇게 의지가 없고 소극적인 데다가 공감 능력 없는 남자가 있었다는 게 이상했는데 그 남자가 남편이 고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며느리도 아니고 단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날 시댁집에 몇 달 동안 살게 해준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다 이 때문이었구나 싶은 마음에 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파출부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녹취록 주셔도 아주머니 신상 있는 문제가 없는 거죠?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딴 미친놈들 싹 다 엎어버릴 거고 공론화 시킬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놀고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이런 행위 전부 범죄예요. 날 공포에 밀어놓았던 그 스토킹이 자작극이라니, 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니, 이게 21세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집안에 들어왔다가 지금 정말 발목 껴서 이도저도 못하는데 어차피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일본에 있는 딸네로 가기로 해서
문제 없어요. 제 걱정 말고 절대 이 집안 사람들이랑 다시는 엮이지 말고 결혼하지 마세요. 미쳐버릴 거예요.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집안입니다. 도망치세요.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 웃는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편을 힘껏 내려다본 후에 식탁 위에 있던 반찬들을 모조리 엎어버리고 소리쳤어요. 제가 속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어요? 사이비, 당신의 사이비잖아. 아, 우리 학교에 사이비 포교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게 너였구나. 그게 내 남편 될 사람이었구나. 저 괴롭힌 그 스토커 어머님이랑 남편이 고용했다면서요. 지금 장난하세요? 절 심리적으로 극악의 상황으로 밀어넣은 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들과 절 결혼시키려고 했고, 결혼 후에 이 집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교묘하게 저희 사상에 사이비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한 거. 제가 어머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신도 사람들을 불러와 제 앞에서 제사 비슷한 행위를 하며 기도를 한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저 다 알아요. 당하지 않을 거고 이거 문제 삼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체도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시는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저 심리학과 석사과정이에요. 당신들이 하는 교묘한 심리수법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저를 제물로 바쳐야 당신네들 종교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또라이 같은 기도를 받으셨다는데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네들 때문에 멀쩡한 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 저 패고 섬으로 팔아넘겨서 재산 축적하니까 좋으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법당국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으니까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면서 전 그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전 솔직히 저를 잡으려고 전화 오거나 제 집에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예 연락도 안 오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학교 커뮤니티에 전 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남편이 신상이 담긴 글과 사이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아주 소름 끼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학우가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제 남편이 될 뻔한 그놈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까스로 그 잠금방에 있던 이상한 사이비 문구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실체를 알아 탈출했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한다고 한 뒤에 전 다시 마음을 추스렸고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한 건지 그 일 이후로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게 쥐죽은 듯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제가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웠는데 제가 강력하게 말을 하고 나오니까 지들도 무서웠나 봐요.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라 용기 내서 한번 써봤습니다. 정말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